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김경재 총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요즘에 뭐 다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예. 국민의힘. 예, 지금 난리 법석이네요. 전쟁 난리 법석인데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주호영 의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 예.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 그 어떻게 된 거냐?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이준석으로? 아니 그 투표가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전에 그 홍민표 의원하고 조경태 의원에게 사퇴하라고 공고를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 표가 몇 %라도 나와가지고 최종 결정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개수가 된다면 굉장한 비난을 당할 텐데. 그렇죠. 예. 그 왜 끝까지 갔을까? 그랬더니 홍문표 의원은 내후년에 내년에 그 충남지사를 노리고 있고 조경태 의원은 나름대로 당권을 겨냥하고 있대요. 그래서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그 사퇴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한 일주일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 조경태는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인데 전화가 올만도 했는데 전화가 안 오고. 그러면 이제 그건 그렇고 그 주 의원은 어떤 거? 그랬더니 자기는 물러나기가 참 어려운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현재 두 번째로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준석과의 차이에 그 조영 의원이 받은 표가 플러스 되면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럼 주호영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미 그 다 정해져서 지금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제 오늘도 당원 투표 남아 있잖아요. 뭘 정해졌다는 겁니까? 아니 이미 자기가 어제까지 다 책임 당원 투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갈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주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참 가까운 사람으로 만약에 비난을 당하면 정치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데미지를 먹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기하려고 내가 전화를 했노라. 내가 먼저 전화했죠. 그리고 어디 가서 자기 좋게 얘기했던 얘기도 다 듣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나경원 쪽 어떤 그 가까운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인재 의원이 열심히 잘하느냐, 열심히 잘한다고 그러면서 비장하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이. 비장해서 대단히 조심스럽지만은 현재로서는 이준석의 당선이 바꿔지기 어렵다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제 막판에 역전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황우여의 문제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 득표수를 발표해버린 것은 이거 명백한 과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후보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황우여의 정치적 책임이 무겁게 되는데 저는 이것이 분당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유승민 전 의원, 의원이죠. 그리고 김무성 전 의원, 김종인 이 팀이 결국 들어올 겁니다. 뻔한데 그렇게 되면 결국 그에 반대하는 세력이 새로 보따리를 싸가고 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혁명당 쪽에서는 또 다른 방법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쪽이 강경한 그 후보가 나와가지고 혹시 그 중에 이제 첫째, 둘째를 달리던 사람들이 만약에 저쪽에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정치 공작 때문에 갑자기 무너질 경우에 대안이 없을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쪽에서도 사람을 세워서 마지막까지 경선을 하거나 단일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경우도 단일화를 하지 절대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은 안 한다 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민혁명당에 대한 이제 말씀은 좀 이따가 따로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는 이제 정리가 어떤 단일화 한다. 지금 국민의 힘
지금 전당대회가 지금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한번 예측을 해주시죠. 지금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니까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막판일 텐데, 자 지금 여론조사대로 이준석이가 무난하게 이제 당 대표가 됐을 경우를 한번 예상을 해주신다면. 그랬을 경우에는 옛날 이제 탄핵 찬성파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득세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력은 약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3월 9일 선거에서 그렇게 야당으로서 정권 교체의 대안으로 국민 앞에 그렇게 아주 선명하게 부각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 밖에 있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이나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 것을 좀 꺼려하지 않을까. 꺼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오늘 아침에 우연히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전직 원로 의원 한 분이 저하고 밥을 먹자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찝찝한 생각이 들어서 나 오늘 바쁜데 왜 식사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국회 앞에 헌정회관 쪽으로 나와서 실컷 얘기를 해놓고 밥은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먹기로 하고 그냥 얘기만 한다. 우리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실컷 했는데 공개해야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니, 공개해 주시죠. 윤석열 캠프에 대변인이 좀 돼줄 수 없느냐. 그러더라고 날들어. 김경재 총장님한테. 오, 그렇죠. 저희가 온 거예요 이제. 그 대변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근데 그 대변인급은 아니시지.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변인 그럼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드리죠. 그렇지, 그 정도는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의 빨빨한 사람은 남녀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 리스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뭐쯤에서 말을 돌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뭐 대변을 하고 좀 끌어가고 그런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도 그 주변에 검사 출신 또 뭐 경기고 출신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는 끌어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 전문가가 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김종인 전 의원은 배제한 것 같아요. 느낌이 저쪽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뭐 제가 그냥 썩 거절하지를 않고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전 총장이 그게 적당하지 않은 우리 당으로 와도 그 문제 없습니다. 그랬죠. 왜 문제 없냐? 아니 요새 보니까 민주당의 그 당원이라는 게 26만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26만인가 28만인가 되는데 우리는 100만 당원 쉽게 만듭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1150만의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 하지 않고도 당장 100만 당원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쪽도 지금 아주 촉각을 들이워서 지금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결과를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뭐 몇 개 카드가 있다고 좀 엄포를 놓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뭐 대부분은 전 멍탈이라고 봅니다만은, 엄포라고 봅니다만, 그 중에는 엄포이면서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막판에 혹시 우리의 유력한 정권 교체 후 주역이 흔들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지금 벌써 공수처에서 수사 들어갔습니다 오늘. 그랬어요?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누구요?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 착수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그러니까 난 그 처음 나오면서 못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옵션을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태가 아주 긴박하게 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 내년에 선거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개헌 문제는 제가 조금 좀 쉽게 보는 것이 요새 12명의 뭐 의원들 출당 조치까지 하고 하는 것 때문에 개헌을 하려면 그거 다 모아야 하는데 일단 출당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소속이기 때문에 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지면 안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180명 뭐 이렇게 하는 거 200명 채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좀 이 사회주의적 개헌을 해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제 당의정으로 뭐
대통령 임기 4년 중임 뭐 이런 걸로 지금 당의적 정당에 푸는데 저는 그 작업은 잘 안 되리라고 봅니다. 낙관하는 건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보지만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 이쪽의 후보 예상 후보에 대한 타격주기, 타격 주기 그런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주 풍지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해창 씨도 그렇게 해서 그냥 갔잖아요. 그 끝난 다음에 김대엽이 가짜인 거 밝히면 뭐예요? 그래요. 선거 끝났는데. 그리고 또 저쪽에서 또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감옥서 갔다 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라고 뭐 의원 이름은 안 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는 걸 싫어해요. 정말 금방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리고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혐의가 거의 다 벗어진 전직 대통령이 지금도 감옥소에 있다는 걸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너무해. 진짜. 정말 너무해. 그래서 나는 그 헌정을 제대로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시장경제 한미동맹만 지키는 사람이라면 내년에 3월 9일 선거를 위해서 누구를 물러나고 열심히 밀어가지고 당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이가 되면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요 이준석이가 처음에 클로즈업 된 게 뭐죠? 미디어 프레스가 뭐죠 그거? 그 듣도 보지도 못한 뭐가 어떤 그 여론조사 기관이 5번이나 여론조사를 신청했어요.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했는데 대충 아시죠? 여론을 조작하는 거.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아시죠? 나도 알아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덩어리가 있으면 이 덩어리를 했더니 이준석이가 많이 안 나와. 그러면 이걸 빼고 많이 나오면 요걸 갖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부정은 아니에요. 모집단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모집단을 이렇게 쟤네들 편한 대로 점점 이렇게 그렇게 그게 일종의 매니플레이션이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어떤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갈 만큼 한국의 민심이 그렇게 출렁거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분명히 뭔가 something weird, 이상한 거 있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증거를 잡을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작업을 저쪽에서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앞으로 두고 보면 나오겠죠. 그러나 저쪽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장악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은 수임을 받으려고 그쪽에 협조적인 결과를 만들어줘야만 계속 부탁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종의 먹이사슬 고리가 있기 때문에 자유세계에서 그것을 컨트롤한다는 게 대단히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사전 스크린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그냥 여론조사 한다고 만들고 그리고 아무나가 아니라 일부러 그냥 이렇게 우리 팀에게 이렇게 돈 줘서 야구 알지 그렇게 우리 유리하게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예를 들자면 똑같은 예로 지난번 대선 때도 아니요 지난번 4.15 총선 4.15 총선 때 그렇죠 총선 때도 정당이 39개인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정당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정당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5개 지역에 1000명씩 유료 당원을 뽑으면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리스트를 팔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그랬었다며요, 그때. 그래가지고 1000명, 5000명만 있으면 당이 하나 만들어지는 건데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리스트가 확실한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을 자기들은 체크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오고 했어요. 그게 중복인지 아니 이게 가짜로 난 사인 안 했는데 그냥 어디서 리스트 사다가 그냥 뭉태기로 1000명 넣은지 그거 확인을 해야지. 확인을 당연히 했는데 확인하는 자기들은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선관위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또 이번 이 선거 운영하는 것도 당대표 선거도 중앙선관위에 의뢰했죠. 이것도 문제야. 왜 거기다가 해? 그러니까. 아니 여당이면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여당이면. 그렇죠. 야당인데 자기들이 왜 안 하고
거기다가 의뢰를 해요. K보팅에. 그리고 거기 그 4.15 총선에 수많은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그러니까 해결도 안 전부 되는데. 검표하자 뭐 하자는 것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경욱이가 뭐 6월 28일인가 뭐 한다. 28일 날 날짜는 잡았습니다만. 그게 100개가 넘어요. 예. 100개가. 그걸 김명수 대법원장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나는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나는 개인적으로 좀 원한이 있는 사람이야. 전직 그 대법관 예. 노정희 대법관 그 사람이 나한테 2년 집행유예 때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거기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뭐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 정직성, 공정성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어. 근데 왜 거기다 맡겨?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뭔가 야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치워서 그런지 어쩐지 사전에 그렇게 했는지 어쩐지 하여간 그러고 난 다음에 탁 벗어진 게 이준석이라는 그 돌출 변수가 하나 탁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과소평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 때문에 젊은이를 대변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버드대 나온 사람 많아요. 제 딸도 하버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많아요. 그게 무슨 그럼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컴퓨터 공학을 했다는데.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인물을 쉽게 선택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나는 아직도 국민의 어떤 평정심과 공정성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어딘가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 제가 요런 얘기를 총재님한테 여쭙는 거는 우리하고 달리 총재님은 오랜 정치 생활을 하셨고 그 중에서도 집권 세력의 팀원으로 그것도 중요 위치에서 그 집권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있죠. 나라를 이렇게 말하자면 운영했던 경험이. 그러면 이런 그 중앙선관위라든지 이런 여론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야당을 어떻게 공작한다든지 뭐 이런 그 작업이라고 그럴까요? 작업이라고 좀 속된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큰 플랜을 놓고 다음 특히 대선이 중요한데 대선 자기네 팀은 죽는다는 거 다 아는데 그러면 이런 공작이 뭔가 집권이 했으니까 당연하죠.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이준석이 야당 대표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주 편리하죠. 아주 편리하잖아요. 내 손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그럼 뭔가 이 공작이. 그리고 그 본인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이번에 나경원, 주호영 네 사람 사이에서 사퇴를 했으면 전반적으로 더 좋겠다고 생각되어진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공작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사퇴하지 말게 않게. 그럼 당신 지금 하다가 하면 사람들이 웃음거리 된다. 끝까지 뛰어와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 또 딱 갖다 지원금도 내고. 그렇지. 그러면 안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조경태도 보고 홍문표도 보고 주호영까지는 몰라요. 사실은. 주호영은 꽤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주호영 의원이 일주일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상당히 서민적이고 좋은 사람인데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둘 다 경상도가 되는 것은 전략상 안 좋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경원한테 양보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 더 큰 걸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래 버리더라고요. 훨씬 낫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뭔가 진짜 작업이 들어갔나. 그래서 참 이 나라 정치에 대해서 참 한탄가를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그래도 잘 아시잖아요. 국정원에서도 뭔가 이 국내 정치는 물론 개입 안 한다고 그러지만 말이야 그렇죠. 막강한 자금력과 막강한 조직력이 국정원에 있잖아요. 뭔가 이런 지금 야당의 이런 거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그 박지원이라면 뭔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은 일이 없으면 조미수 쓰는 사람이니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왜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시켰을까? 그러니까요. 그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때는 앙숙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박지원의 국정원장 취임은
북한의 희망사항이었을 것이다 네. 하고 보는 그렇게 사람이 추측도 꽤 했었죠.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우선 그쪽은 말 잘 통하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자기가 자기 선친이 또 그쪽에 관계하고 했다 손 치더라도 네.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미국 사람들하고 교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원래부터 뭐 제가 어디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옛날 그 중국의 한나라 시대 56국 이럴 때도 그 두 장수 간에 네. 왕초 간에 사이에 간자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예. 간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왔다 갔다 중개자죠. 그런데 메신저. 이 사람들은 양쪽에 요원이 다 됩니다. 예. 이쪽에 가서 적당하게 부하 노릇을 하면 여기 비밀을 주고 또 돌아와서 또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이 그 대북 공작원 했던 조용목이라는 사람하고 한 4년 동안 내가 부비고 살면서 그 양반의 그 증언을 뽑아냈는데 이 양반이 대북 공작을 하러 갔다가 예. 북한에 대남 공작책 예. 김중린한테 잡혔어요. 오, 김중린. 오, 예. 그런데 이 양반이 굉장히 유식합니다. 네. 그래서 김중린하고 천하 대세를 원하고 아시아 역사 얘기를 하다가 형님 동생이 됐어요. 예. 형님 자기가 동생이 되고 네. 딱 돌아와서 네. 임무를 받고 왔어. 미션을 받고 왔어. 네. 근데 고맙게도 이 사람 와서 우리 중앙정보부에서 그걸 다 고백했어요. 오, 예. 예. 컴패스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그걸 또 역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양의 정보를 일정하게 그쪽에 보내고 그리고 밑밥이죠, 이제. 예, 공작금은 몇 날 며칠 어디 돌아가서 공작금 뭐 5만 불, 10만 불 이거 딱 받고 그래서 몇 년을 했어요. 예. 난 그 조영북이라는 사람의 그 증언을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남북이 잘 되기를 자기 나름대로 네. 그 작업을 하고 그랬다는 것처럼 간자라는 것은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북한의 김여정이하고 교류가 잘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꽤 친하다고. 그런다가 요새 또 그 국정원에 뭐 큰 돌멩이 세우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거 신영복 신영복이 그 글씨체로 했더라고요. 그제 크게 광고가 또 오다 나왔더라고요. 네. 문재인하고 박정희를 왜 여적죄로 군과 검찰은 체포하지 않느냐 광고가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좀. 그래서 그것도 큰 사건입니다. 그럼요. 국기문란 사건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문재인은 탄핵감. 탄핵감이죠. 그렇습니다. 적국과 예. 이거 뭐 그럼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너무 둔감해요. 네. 둔감해서 뭐 최근에 박지원 정보원장이 미국 갔다가 왔다 아마 돌아왔을 거예요. 돌아왔다는 보고는 없지만 돌아왔을 텐데 나름대로 무슨 작업은 예를 들면 아직 1년도 안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감 전에 북한하고 뭐 팡파레를 하나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제 김경재 방송에다가 예.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큰 일을 벌리지 말아라 하고 내가 네. 제목을 붙여갖고 했어요.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노무현이처럼 뭐 했다가 그러니까요. 아니 허방져 가지고 네.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조용하게 사시는 것이 예. 그 나라와 네. 문재인 개인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다 여러분 권고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김경재 TV에 그 컨텐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